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느덧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접어든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요즘 같았으면야 결혼하고서도 여자들도 다 직장 다니고 사회생활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젊을 때만 해도 그러기가 쉽지 않았죠. 그래도 남편이 벌이가 나쁘지 않아 아이들 키우며 오손도손 살아왔어요. 하지만 내내 마음 한켠에는 헛헛함이 남더군요. 사실 결혼 전 저는 무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을 한 데다 애들이 2살 터울이라 임신하고 출산하고 또 곧이어 임신하고 출산하고 그러면서 몸이 많이 망가지고 예전 같지가 않았죠. 물론 아이들 보는 낙으로 살기도 했지만 솔직히 아이들을 키우느라 내 삶도 다 없어지고 오로지 자식에만 매달리다 보니 우울감도 많이 찾아왔고 몸도 달라지고 마음도 힘들어지고 쉽지만은 않았던 젊은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아이들 둘 다 중학교 들어갈 때쯤 그나마 조금 숨통이 트이고 나니까 나도 내 인생을 다시 좀 살아봐야겠다 싶더라고요. 그쯤 되니 아이들도 엄마 손 떠나 자기 앞가림 할 수 있는 나이도 됐고 저도 다시 일을 좀 해볼까 싶어졌어요. 몸 관리도 다시 하고 예전처럼 현역에서 뛰는 무용수는 아니더라도 레슨이라도 하며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했죠. 당신 일하는 거 나도 찬성이야. 솔직히 집에 그냥 퍼지고 있어봐야 뭐해. 몸만 망가지고 아줌마 되기 십상이지. 당신 그래도 아직 몸 많이 안 망가졌어. 웬만한 아가씨 못지 않다니까. 일 복귀해도 금방 다시 적응할 수 있을 거야. 난 당신 믿어. 날씬한 몸 계속 이렇게 유지하면서 살아줘. 나를 위해서. 으휴, 그냥 그렇게 단순히 몸 날씬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야. 난 그냥 살아있는 걸 느끼고 싶은 거야. 그래. 살아있는 거든 뭐든 어쨌든 날씬도 하면 좋잖아. 안 그래? 으이그, 당신하고 무슨 말을 하겠어 내가. 그런데 참 타이밍이라는 게 기가 막혀요. 제 계획에 완전히 차질이 생기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다름 아니라 시모가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그 병간호를 제가 맡게 돼버린 거였죠. 저희 시모에겐 아들만 둘이 있었어요. 우리 남편과 아주버니였죠. 그런데 시모가 쓰러지면서 누가 시모를 돌보느냐를 두고 집안 싸움이 일게 된 겁니다. 아니, 형이 장남인데 형이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지. 아냐?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제사 담당할 것도 형이고 재산 제일 많이 물려받을 것도 형인데 지금 당장 병간호는 내가 한다는 게 말이 돼? 안 그래? 야, 너도 양심이 좀 있어봐라.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병수발을 누가 다 했냐? 어? 근데 이번에도 나더러 하라고? 이제 네 차례 아니야. 아무리 장남이라고 해도 나 혼자 다 하는 게 말이 되냐? 넌 아들 아니야? 아버지는 사고로 며칠 만에 돌아가셨어. 그리고 그때 뒤치다거리 엄마가 다 하셨고. 대체 형이 한 게 뭐가 있다고 그걸로 아직 생색이야 생색은? 서방님, 아무리 그러셔도 저희한테 요구는 무리예요. 저 애들 데리고 곧 유학 가는 거 아시죠? 이미 다 잡아놓은 거라 그거 물을 수도 없고요. 이 사람 혼자 알아서 하든가 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전 모르는 일이니까 두 사람이 알아서 하시고 저한테 떠넘길 생각은 하지 마세요. 아셨죠? 아픈 시모를 두고 그렇게 싸워대는 꼴이 너무 한심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거기다 대고 결국 제가 화를 버럭 냈죠.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불효를 하세요들? 어머님이 그동안 어떻게 하셨는데요? 어떻게 어머님 아프시다고 이렇게 셋이서 다 네 일이다, 나는 모른다, 떠넘기기만 할 수 있는지 정말 제가 다 화가 나네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그동안 어머님이 대체 어떻게 했는데 정말 불효자들이 따로 없네. 사실 저는 어릴 때 엄마 돌아가시고 또 저희 큰애 낳고 얼마 안 돼서 아빠가 돌아가시고 해서 부모님이 안 계셨거든요. 저 같으면 부모님이 사람 안 계시면 그걸로도 감사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불효를 하나 싶어 화가 나더라고요. 재수씨,
그럼 재수 씨가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어머니가 좋고 걱정이 되거들랑 재수 씨가 다 맡아서 하면 되겠네요. 예, 그러죠. 어차피 어머님 아주버님께 맡겼다가는 얼마나 구박덩어리가 되실지 걱정이네요. 재수 씨, 지금 말 다 했어요? 아, 그만해, 그만. 지금 우리 집에서 다 맡아서 한다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그렇게 졸지에 시모 돌보는 일이 제 몫이 돼버린 거예요. 여보, 미안하지만 당신이 어머니 돌보는 것 좀 맡아서 해줘야겠어. 형네도 곧 기러기 아빠 될 거라 들여다보기가 힘들 거고 나도 출장 많고 일도 바쁘고 그렇잖아. 미안하지만 당신이 좀 맡아서 해주라. 부탁할게. 그래, 할 수 없지 뭐. 솔직히 자식인 둘이나 있으면서 나한테 이렇게 다 떠넘기는 게 화도 나는데 난 당신이나 아주버님 봐서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한테 고마워서 하는 거지. 사실 시모한테 전 워낙 고마운 게 많았거든요. 시모는 처음부터 나한테 참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걸 알고는 나는 딸이 없고 너는 엄마가 안 계시니 우리가 모녀하면 되지 않겠냐며 절 둘도 없이 따뜻하게 맞아주셨죠. 저희 아빠가 사업 문제로 힘드실 때는 이럴 때 하나 있는 딸이 힘이 돼주는 거라면서 봉투까지 쥐어주시고 출산했을 때는 또 어찌나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정성스럽게 챙겨주셨는지 병원 사람들이 다 우리 친정엄마인 줄 알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일을 시작하도록 용기를 준 사람도 시모였어요. 내가 살아보니 말이다. 자식 위해서만 사는 거 그거 못할 일이더라. 우리나라 여자들 결혼해 자식 낳고 나면 오로지 자식만 보면서 평생을 살지. 근데 그렇게 살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는 줄 아니? 아무것도 없어. 내 인생은 텅 비어버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지. 그렇다고 자식이 뭐 그 고마움을 다 아는 줄 아니? 해주면 해주는 만큼 더 바라기만 하고 받는 게 당연한 줄만 아는 게 자식이더라. 그리고 그렇게 평생 뒷바라지에 키워봤자 나중 가면 자기 일도 없고 수입도 없이 얹혀 사는 애미라고 욕만 먹겠더라. 그러니까 경이야, 너는 그렇게 되지 말아라. 꼭 네 일도 다시 하고 당당하게 살아. 일도 열심히 하고 밖에 나가서 멋지게 사는 그런 여자가 돼. 그래야 자식들도 널 무시 않고 남편한테도 당당할 수 있는 거야. 절대로 가정주부로만 늙지는 말아라. 이건 네 시애미로서가 아니라 같은 여자로서 인생 선배로서 하는 말이야. 그런 시모의 말 덕에 전 일도 다시 하려고 준비도 하고 있던 거였고요. 그런데 당장 시모가 쓰러진 상태에서 저 하나 조차고 덜컥 일에만 집중을 어떻게 하겠어요. 한다고 해도 제가 집중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전 레슨을 맡기로 한 학원에 양해를 구하고 시모 병간호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네 앞길을 막는구나. 일 다시 하라고 말해놓고 이렇게 쓰러져 네 발목을 잡게 됐으니 어쩌면 좋으냐.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 이래야 나중에 얼마든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어머니가 얼른 건강해지시고 회복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 봐서라도 꼭 다시 건강해지셔야 해요. 아셨죠? 제게 미안해하는 시모를 그렇게 달랬지만 사실 그게 제 평생이 될 거라고는 그때 전 미처 알지를 못했습니다. 차도가 있겠지, 곧 괜찮아지시겠지 하던 게 어느새 3년이 되고 4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그렇게 저도 모르는 사이 세월이 한참을 흘러간 거예요. 물론 당연히 간병인도 고용하긴 했죠. 하지만 간병인을 24시간 365일 쓰기엔 그 돈을 다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 간병인과 제가 거의 교대로 일을 했죠. 사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누군가를 간호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저라고 뭐 항상 좋기만 했던 건 아니었죠. 게다가 시모는 원래는 거동 정도는 할 수 있다가 점점 증세가 심해져서 나중에는 화장실조차 못 가시는 상태가 되니까 대소변 문제까지 다 감당을 해야 했거든요. 제가 상태가 좋을 때는 기쁘게 웃으며 미주알 고주알 얘기도 했지만
또 애들 때문에 힘들고 남편이랑 싸우고 몸도 힘들고 지치고 이러면 시모한테 못할 말도 하고 그랬다가 후회하기도 하고 죄책감에 울기도 하고 그 오랜 시간 병간호하다 보니 참 별별 감정이 다 들더군요. 어머니, 제가 대체 몇 번을 말해요. 대체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네? 그렇게 시모에게 모진 말을 뱉어놓고는 제가 죄책감에 병실을 나와 막 울면 같은 병원에서 장기 입원해 오래 봐온 같은 병원 환자나 가족들이 절 달래주기도 했어요. 저 너무 못된 며느리예요. 아프신 분한테 또 그렇게 모진 말을 해버리고 어머님이 저한테 어떻게 해주셨는데 고작 이런 걸로 또 화를 내고 저는 대체 왜 이렇게 못났을까요? 어머니가 저보다 훨씬 더 힘드실 텐데 아프신 본인이 제일 힘들 텐데 꼭 이렇게 또 말을 아프게 하고 매번 후회만 하고. 가족이니까요. 가족끼린 원래 다 그러는 거예요. 며느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전 딸인데도 저희 엄마랑 맨날 싸우는 거 못 보셨어요? 다신 안 볼 듯이 서로 죽기 살기로 싸우고 그랬다가도 또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시어머님 모셔오신 세월이 자그마치 10년이에요, 10년. 어떻게 그 10년을 간호하면서 매번 아름답고 좋기만 하겠어요. 그런 건 어디 동화 속에서나 있는 얘기죠. 가끔은 서럽기도 하고 가끔은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러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주변에서는 친정엄마도 아닌 시모를 어떻게 그렇게 정성으로 간병할 수 있냐고 효부상이라도 줘야겠다고 하기도 했지만 돌아보면 그 정도로 시모랑 저는 모녀지간이나 다름없는 관계였어요. 흔한 모녀 사이의 애증마저 다 느낄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제가 시모 병간호를 하는 그 긴 세월 동안 남편은 제게 언제나 고마워했고 미안해했어요. 가끔 제가 도저히 안 될 때 간호를 부탁한 적도 있지만 그런 적은 몇 번 없었죠. 사실 원체 바쁜 사람이라 그럴 여력이 안 되기도 했고요. 어차피 달라질 수 없는 거라면 제 마음을 바꾸는 게 최선이잖아요. 전 그냥 역할이 나뉜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아이들도 시모도 돌보고 케어하고 안에서 일하고 남편은 그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도록 돈 벌고 밖에서 일하고 그렇게 분담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도 남편은 나름 애처가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신, 내가 당신한테 항상 고마워하는 거 알지? 이거 당신이 전에 갖고 싶다고 쳐다봤던 그 스카프 맞지? 공항 면세점 들렀다 사왔어. 고작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돈으로 선물 사는 거밖에 안 돼서 미안해. 그래도 당신 예쁘게 하고 있으면 좋잖아. 안 그래? 뭐 늙었다고 그냥 그러고 있지 말고 좀 꾸미고 그래봐. 내가 사다 준 것도 좀 찍어 바르고. 해외 출장이 잦은 남편은 항상 잊지 않고 선물을 사오고 50대 나이에도 내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편지를 쓴 시집을 주고 꽃을 내밀 줄 아는 남자였고 그런 남편이다 보니 저도 고생한다, 독박으로 일한다 생각지 않고 또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추석이 돼 모처럼 외국 살던 형님네 식구도 오고 아주버니, 남편과 아이들까지 모두 병원에 모인 날이 있었습니다. 시모도 오랜만에 가족들을 다 보니 좋아하셨죠. 아유,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모이셨네. 애들도 있고 북적북적하니 부럽네요. 가족들이 북적북적해 보기 좋다고 옆 병상에서도 부러워하고 그렇게 모여있다 아이들은 뛰어놀러 나가고 오랜만에 활기가 넘치는 명절이었죠. 형님, 아주버님, 잠깐 병실에 가실래요? 어머님 산책하실 시간이거든요. 제가 어머님 모시고 나갔다 올게요. 그래, 당신 다녀와. 내가 형님이랑 형수님이랑 얘기나 하고 있을게. 저는 옆 병상에 계신 아주머니와 함께 시모를 모시고 늘 산책을 하곤 했죠. 그렇게 셋이서 여느 때처럼 산책을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다시 들어가려는데 병실 안에서 소란이 들려오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 들어가려다 멈칫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식 둘과 형님 셋이서 시모의 거취에 대해 싸움을 벌이고 있었고 시모가 상처 입을 수밖에 없는 말들이 오갔거든요. 아휴,
독한 노인네. 하여간 참 명도 길어요. 무슨 노인네가 저러고 목숨줄이 질겨? 아니, 적당히 한도에 앓다 가시면 좀 좋아? 적당히 앓고 가야 효자도 나오고 효부도 나오고 그러는 거지. 이러고 10년을 뻗대고 있으니 나원? 우리가 대체 어떻게 효자 노릇을 하겠냐고. 가뜩이나 이제 애들 앞으로 돈 들어갈 때도 한둘이 아닌데 지금 엄마 때문에 이 밑으로 돈이 얼마나 깨지고 있는 줄이나 알아? 내가 진짜 너한테 말로는 다 못한다. 지금 말로 다 하고 있구만 뭐. 그리고 솔직히 형이 그런 말 할 자격이나 있어? 우린 최소한 우리 마누라가 가느라도 하지. 형네는 대체 뭘 했는데? 유학 가서 산답시고 형수님은 몇 년 동안 얼굴 한 번을 안 내비쳤지. 형은 기러기 아빠라 바쁘답시고 돈으로만 다 때우지. 대체 뭘 했다고 난리야? 뭐야 임마? 야, 내가 돈 안 냈어 봐라. 이 오랜 세월 동안 이인병 씨를 엄마를 어떻게 모시냐? 어? 간병비는 또 어느 주머니에서 나오는데? 아이고, 누가 보면 뭐 그 돈 형이 다 낸 줄 알겠네. 우리는 뭐 꽁으로 있었나? 우리도 돈 낼 만큼 다 내고 있다고. 그리고 우리 집 사람이 간병인 한 명 뭐 다 아는데 그거 뭐 돈으로 쳐준 적이나 있어? 아니 서방님, 듣자 하니까 점점 어째 저 공격하시는 것 같네요. 제가 뭐 하기 싫어서 하네요? 유학이야 애초에 예정이 돼 있던 일이고 제가 일부러 피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제 탓처럼 몰아가세요? 제가 언제 형수님 탓했습니까? 혼자 괜히 찔려서 그러시는 거 아니세요? 뭐예요? 서방님, 지금 말 다 했어요? 아유, 그만해, 그만. 지금 이러고 싸워봤자 뭐해. 어차피 지금 싸워봐야 소용도 없어. 나중에 유산 싸움할 때나 그 에너지 쓰라고. 지금 누가 더 고생하나 그런 쓸데없는 걸로 싸우지 말고. 유산 싸움은 무슨. 당연히 우리가 더 가져야지. 지금 우리 마누라가 고생한 게 얼만데. 그 고생은 재수 씨가 했지 뭐 네가 했냐? 그리고 우리가 장남이고 우리가 돈도 더 썼는데 당연히 유산은 우리가 더 가져가는 게 맞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 그게 무슨 논리인데? 두 사람이야말로 그만들 좀 해요. 지금 그런 말해서 뭐해요? 어차피 어머님 저러고 멀쩡하게 살아계신데. 하긴 엄마가 돌아가셔야 말이지. 지금 기세로 봐서는 노인네 아주 10년은 더 살 기세야. 아주 큰일이야 큰일. 안 죽고 오래 살아 버티니 자식들 고생만 시킨다면서 재산은 어떻게 나눠 가져야 하나 그것만 생각하는 것들. 저도 화가 났지만 옆에서 그 말을 다 들어버린 시모 마음은 또 대체 어땠겠어요. 아주 갈갈이 찢어졌겠죠. 아이고, 아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저기, 난 화장실 갔다 들어갈게요. 저것들을 그냥. 옆에 있던 아주머니까지 민망해할 정도였고 전 들어가 한바탕 해주려고 했지만 시모가 절 말리더라고요. 괜찮다. 난 괜찮아. 그냥 모른 척하고 좀 이따 들어가자. 어머님. 그렇게 시모는 일부러 모른 척하려 했고 저희는 그날 말없이 몇 바퀴를 더 돌아야 했죠. 지금 생각해도 참 마음이 아프고 쓰라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히 더 마음이 아팠던 건 그러고서 몇 주 지나지 않아 시모가 돌아가셔 버렸다는 거였습니다. 어떻게든 생명을 붙잡고 버텨오던 끈이 마치 그 말 때문에 탁 놓여버리기라도 한 것처럼 시모는 그날 그 일이 있은 이후 삶의 의지도 다 잃어버린 사람 같았어요. 아무것도 삼키지도 못하고 다 개워내고 여러 번 고비를 넘기다 결국 돌아가시고 만 거였죠. 그런데 시모가 돌아가시고 난 후 또 한 번 큰 다툼이 생기고 말았어요. 그건 다름 아닌 시모가 남긴 유언 때문이었죠. 시모가 돌아가시기 전 병원에선 자식분들을 다 오시라고 하라며 시모의 마지막을 준비하게 했고 모두 모인 자리에서 시모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모든 유산은 우리 둘째 며느리 경희한테 모두 남기마. 뭐요? 엄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경희한테라니. 아니 그럼 우리는?
지금 엄마가 무슨 말을 한 거야? 엄마, 정신 좀 차려봐요, 어? 재산 다툼하느라 여념없는 자식들 대신에 저에게 본인의 모든 유산을 남기겠다는 시모의 유언으로 대체 얼마나 난리가 났을지 가늠이 되시나요? 자기들끼리 재산 다툼하는 것만 두고도 그렇게 개싸움들을 해대는 인간들인데 그 재산을 모두 저한테 남기겠다고 하니 완전히 난리가 나고도 남았죠. 시모가 돌아가셨다는 슬픔에 빠질 새도 없이 자식들은 시모의 유언을 두고 싸움을 벌여댔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는 여기서 한번 저기서 한번 몰려드는 말들을 감당하느라 마음껏 슬퍼할 수도 없었죠. 아니, 자식 둘이 버젓이 눈을 뜨고 살아있는데 며느리한테 유산을 남긴다는 게 말이 돼? 우리나라 법이 그렇지가 않아요. 아니, 동서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막판에 정신도 온천치 않은 노인네를 어떻게 말로 꼬셔댔으면 그런 말까지 하게 만든 거냐고. 뭐라고요? 형님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제가 어머님을 어떻게 꼬여서 그렇게 속이기라도 했다는 말씀이세요? 그게 아니면 대체 어머님이 그런 말씀은 왜 하시는 건데? 동서가 정신 온천치 않은 노인네를 꼬드겼으니까 그런 말을 하셨겠지. 내 말이 틀려? 어머님 본인 재산 갖고 싸워대는 자식놈들이니까 그러셨겠죠. 셋이서 맨날 모이기만 하면 어머니 언제 돌아가시나, 언제 재산 나눠 가질 수 있나 그 궁리만 하잖아요. 아니에요? 뭐야? 지금 동서 말 다 했어? 됐어. 어차피 열 올릴 것도 없어. 말로 한 유언, 그런 게 무슨 힘이나 있겠어? 유언장 같은 걸 써둔 것도 아니고. 모르는 소리 한다. 여보, 10년이 넘게 간호랬어. 그게 다 증거로 남을 텐데 이러다 진짜 굴러들어온 돌한테 재산 다 뺏기게 생겼다니까. 그래요. 뭐 아주버니랑 형님은 그렇다 치죠. 근데 남편마저 절 배신하더군요. 글쎄 저더러 이혼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 당신도 똑같구나. 재산 때문에 삔또상했니? 내가 당신 재산까지 다 뺏어갈까 봐 겁이라도 나서 그래? 아니, 난 겁 안 나. 그리고 엄마 말씀, 그거 별로 안 중요해. 어차피 유언장으로 남긴 것도 아니고 문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시기 전에 온전치도 않은 상태로 몇 마디 말 내뱉은 거? 그거 절대 효력도 없거든. 거기다 자식들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법적으로 그게 뭐 그렇게 쉽게 될 일인 줄 알아? 그리고 나 그렇게 치사한 놈 아니야. 내 몫으로 남을 재산까지 다 당신한테 내어줄 밥은 아니지만 당신도 엄마 돌보면서 기여한 부분 있는 거 다 알고 어느 정도 상속분 챙겨가는 건 나도 이해한다고. 난 돈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당신이랑 살고 싶지도 않고 그럴 이유도 더는 없어져서 이혼하려는 거야. 뭐라고? 이제 어머니 간호할 사람도 필요 없으니까 쓸모 없어졌다 그거니? 솔직히 당신도 거울을 좀 보고 생각이라는 걸 한번 해봐. 우리 결혼할 때야 당신도 무용해 다른 여자들보다 젊고 잘 가꾼 여자였지만 이제 다 늙고 볼품이라고 뭐 있나? 솔직히 나 해외로 출장 다니면서 살다 보니 어리고 탱탱한 애들이 널리고 널렸더라. 은퇴하고 나면 예쁘고 어린 여자애 하나 데려다 살면 딱 되겠지 싶더라고. 그런 애들 한국 와서 살자 그러면 좋다고 줄을 서. 앞으로는 나도 좀 탱탱한 애들이랑 살아보면 좋잖아. 솔직히 그동안은 우리 엄마 돌보는 당신이 불쌍하기도 하고 이런 생각하는 거 쓰레기 같기도 하고 해서 죄책감에 더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당신도 엄마한테서 해방됐고 더 이상 당신도 여기 얽매일 필요 없잖아? 나도 더 이상 죄책감 가질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이쯤에서 우리 그냥 끝내자. 당신도 굳이 나한테 얽매여 살지 말고 당신 인생 찾아. 나도 내 인생 살 테니까. 재산 분할은 걱정할 거 없어. 치사하게 용 쓸 생각 없고 당신이 그동안 고생한 거 인정해 줄 테니까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자. 다 늙어서 어차피 나한테 미련 남은 것도 애정이 남은 것도 아닐 텐데 굳이 구질구질하게 매달릴 거 없잖아? 안 그래? 진짜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온다. 그래,
당신 말대로 나 당신한테 눈꽃만큼도 남은 미련도 애정도 없어. 당신만 눈 달린 거 아니고 나도 욕망이 있고 시각도 있는 사람이야. 쭈글쭈글 뿌러터진 당신이 뭐 나라고 좋은 줄 알아? 그래, 나도 바라던 바야. 이혼 그까짓 거 하자고. 배신감과 모멸감에 저는 남편이 더 이상 1분 1초도 꼴보기 싫어졌고 원하는 대로 이혼해주겠다고 답을 했죠. 그렇게 덜컥 이혼을 하자고 말은 했지만 제가 뭐 이혼하고 찾아가 맘 기댈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은 이미 다 커서 졸업하느라 바쁘고 취업 준비 때문에 바쁘다고 연락도 잘 안 하고 저만 혼자 다 늙은 나이에 이도저도 아니고 어디 하나 오갈 데도 없는 처지가 된 게 참 제 신세가 처량하기 그지 없더군요. 이혼 이야기가 나온 후 며칠 뒤 전 시모가 묻힌 묘를 찾아갔습니다. 지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는 시모 곁에 가장 오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돌아가신 후에도 시모 곁에 가니 참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혼자 너무 애롭다가 처음으로 시모 곁에 가서 펑펑 울었죠. 안경희 씨?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는데 누군가 저한테 와서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돌아보니 웬 스님이 서 계셨죠. 누구세요? 저는 윤금자 씨 동생 되는 사람입니다. 윤금자 씨라면 저희 어머님 동생분... 네, 안녕하세요, 스님. 스님은 저를 본인이 계신 작은 절로 안내했고 그곳에서 차를 마시며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사실 시모에게 들어 출가한 동생이 하나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한 번도 보지 못했었거든요. 시모가 병원에 있는 동안 2번 정도 동생 스님이 다녀갔다고 간병인에게 전해 들었었고요. 그러다 보니 장례 때 스님 몇 분이 다녀간 건 봤지만 그땐 워낙 제가 시모 잃은 슬픔 때문에 또 나머지 식구들이 저를 못살게 굴어대는 통에 정신이 없어 미처 말을 나눠보지도 못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시모 가족인 줄도 모르고 지나갔었나 보다 싶었죠. 스님은 시모와 자신의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제가 출가한 몸이다 보니 누나가 아프신데도 자주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속세의 연을 놓지 않고 너무 자주 만나다 보면 또 가족이 그리워지고 그 품이 그리워질까 일부러 멀리하고 지냈던 세월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라니요.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어머님이 동생분 이야기를 가끔 하셨었어요. 지금은 스님이 되셨지만 어릴 땐 참 사이가 좋은 어느이셨다고 들었는데. 그랬죠. 사실 저희 남매는 본래 2남매가 아닌 4남매였습니다. 다른 형제분이 또 계셨어요? 전혀 몰랐는데. 맞이었던 형이 지병으로 17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형마저 물에 빠져 15에 저 세상으로 갔죠. 저런. 사실 저희 집안은 본래 이 지역 유지로 불릴 만큼 유복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저희 부모님 2분이 모두 완전히 알아놓으신 겁니다. 어린 자식 2을 졸지에 잃었으니 왜 아니 그랬겠습니까? 돈은 넘쳐났고 고가는 가득 차 있었지만 집안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난 거나 다름없었지요. 스님은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던 노스님 한 분이 저희 집을 지나더니 그러시는 겁니다. 이 집에 남은 애군을 막으려면 자식이 출가를 해야 한다고 말이죠. 속세를 떠나 귀의하고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고 보시하며 살아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또 사고가 일어날 거라고. 그런데 그 노스님 말에 어머님이 역정이 나신 겁니다. 소금을 뿌려대시면서 화를 내셨죠. 내 자식들 다 보내고 이러고 사는 세월도 화가 나는데 나더러 내 자식을 또 하나 더 내놓으라는 소리냐고. 재수없다고 썩 꺼지라고. 그런데 그 순간 저는 결심이 섰던 것 같습니다. 내가 저 노스님을 따라 나서야겠다 싶었지요. 그래서 그 길로 속세를 등지고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출가 전의 집은 최대한 잊고 살려고 노력했고요. 그럼
스님께서 출가를 하신 덕에 더 이상의 애고는 막을 수 있었던 건가요? 그 사실은 알 길이 없지요. 다만 저는 집안을 떠나 살면서도 이따금 가족들의 평안을 빌곤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나가 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누님은 결혼을 하셨고 세월이 흘러 부모님 두 분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서 그 일대의 땅과 모든 재산이 저희 두 사람 앞으로 남겨졌더군요. 승려한테 재산이 다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걸 누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누님은 또 본인은 돈 잘 버는 남편 만나 떵떵거리고 재산이 필요가 없다며 그걸 저한테 주고 그렇게 서로 미루다가 일단 제가 그것들을 맡아두게 된 겁니다. 땅과 돈의 일부를 옛 사찰터에 다 쓰러져 가던 절을 보수해 고치는 데 쓰기로 한 거예요. 그럼 이 절이 바로... 예, 맞습니다. 그 절을 고쳐 이렇게 번듯이 고칠 수 있게 됐지요. 지금은 신도들도 계시고 나름대로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뜻대로 절 살림을 굴리고 보시도 하는데 돈을 썼지만 나머지 절반은 누나 몫으로 생각하고 고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님이 위독하시단 얘기를 듣고 갔을 때 두 가지 부탁을 전해 듣게 됐지요. 부탁이요? 스님은 시모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두 가지 부탁에 대해 제게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누님의 첫째 부탁은 자기 무덤에 찾아와 우는 여자를 보거든 그게 며느리일 테니 그 며느리한테 땅과 돈을 모두 물려주라는 거였습니다. 어머님이... 그래서 아까 저를 알아보신 거였군요. 사실 시모는 항상 고향 땅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아버지 어머니 곁에 묻히고 싶다고 그 말을 입에 달고 사셨거든요. 시모의 말이라곤 도통 들어쳐먹지 않던 자식들이었지만 그 약속 하나만은 그래도 지켜줬었고요. 이제야 보니 그 터가 바로 절터 근처였더라고요. 이게 어머님의 뜻이었습니다. 며느님 앞으로 드리라고 했으니 받으십시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제가 어떻게 이걸... 받아주세요. 저희 누님은 어릴 때부터 심성이 참 고운 분이셨어요. 동생인 저를 챙기느라 항상 본인은 뒷전이고 집안에 일하던 몸종 아이한테까지 참 잘하는 그런 분이었죠. 그런 누님이 참 좋게만 말씀한 분이니 저는 누님의 뜻을 믿습니다. 어머님의 뜻이겠거니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그래야 극락가 신분도 편히 떠나시지요. 스님은 몇 번이고 저를 설득하셨고 결국 저는 시모가 남기고 간 유산을 받게 됐어요. 그럼 두 번째 부탁이라는 건 뭔가요?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까? 스님이 제게 건네준 것은 저희 시모의 휴대폰이었어요. 이걸 스님께서 가지고 계셨군요. 어쩐지 유품 정리할 때 휴대폰이 없더라고요. 여기 이 녹음 파일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녹음 파일이요? 스님의 진지한 얼굴에 저는 녹음 파일을 열었고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내가 출장을 자주 가면서 접촉한 기업들이 기술을 많이 탐내더라고. 중국이랑 동남아 쪽이랑 잘만 하면 기술 좀 빼다 주는 조건으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기술 유출 정도로 이만한 돈을 준다 이거지? 그렇다니까. 형이나 나나 평생 일해봐야 이만한 돈을 언제 손에 넣어봐. 눈 딱 감고 이 집 몇 번만 하면 그냥 팔자가 빈다고. 이거 완전 그거 아니야. 산업 스파이. 난 좀 겁이 나긴 하는데. 그렇게 간덩이가 공알만해서 어떡할래? 사이즈를 좀 크게 갖고 보라고. 언제까지고 기러기 애비 노릇하고 허수애비같이 그러고 살래? 이거 한 방이면 애들이고 자시고 그냥 다 신경 끄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가 있다니까? 매일같이 돈 문제로 싸워대던 남편과 아주버니였지만 나쁜 짓거리를 할 때는 또 둘이 짝짝꿍이 잘도 맞았었나 봐요. 알고 보니 남편과 아주버니는 산업 스파이 짓을 통해 돈을 벌 궁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주동자였고 아주버니 역시 공범이었던 거고요. 이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둘의 잘못은 이때 이 녹음 파일이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이건 시작에 불과했고 이후 계속 더한 짓들을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대체 이 녹음 파일은 다 뭐고 어머님이 어떻게 이걸 갖고 계셨던 거죠? 누님께서 돌아가시기 몇 주 전 간병인께서 연락을 주셔서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몇 주 전이요? 시기를 생각해보니 병실 바깥에서 자식들이 싸우는 내용을 듣고 충격을 받고 난 그 직후인 듯 하더군요. 간병인 앞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라며 밖으로 나가자고 했고 저와 함께 산책을 나갔다 유선 얘기와 함께 휴대폰을 건네며 이걸 며느리에게 전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4년 전쯤 두 아들이 잠시 병간호를 맡았던 적이 있다고 하던데. 아, 네, 맞아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마 그쯤에 제가 간호를 부탁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수술을 좀 하느라 어머니를 돌볼 시간이 없었거든요. 누님 말에 따르면 그때 마침 같이 병실을 쓰던 사람도 퇴원을 해 혼자 병실을 쓰고 있을 때였다고 하더군요. 밤중에 잠이 들었다 눈이 떠졌는데 당시 둘이 이런 대화를 나누는 걸 들었던 겁니다. 아, 이거를 그냥 둬서는 안 되겠구나 싶었던 시모는 머리를 굴렸던 거예요. 마침 아주버니가 남편에게 잠깐 담배를 피우러 나가자고 했고 시모는 이때를 노려 재빨리 휴대폰 녹음 기능을 몰래 켰던 거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시모의 병세가 그렇게까지 악화되진 않아 휴대폰 정도는 조작할 수 있는 상태였거든요. 아주버님이랑 남편은 이야기를 계속했고 시모는 몰래 녹음을 하며 타이밍을 보다 일어나 자식들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야단을 썼다고 하더군요. 그러자 남편과 아주버니는 시모에게 이번 한 번만 눈 감아달라고 그럼 다시는 안 할 테니 넘어가달라고 빌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하고 녹음은 했지만 자식들이다 보니 또 어떻게 신고까지 할 생각을 했겠어요. 다시는 안 하겠다는 말을 믿고 눈을 감아준 거였겠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 그때 녹음한 파일을 시모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였고요.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일단 지우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시모의 당시 판단이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거죠. 몇 주 전 자식들의 만행을 목격하고는 본인이 가진 모든 걸 며느리께 다 물려주면서 이 녹음 파일도 함께 전달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한 거였습니다. 어머님은 알고 계셨던 거군요. 자식들이 제가 재산 다 차지하는 꼴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게 뻔하니까. 그런 상황이 일어날 걸 아시곤 저에게 약점을 확실히 잡으라고 이걸로 치면 된다고 그렇게 알려주려고 그러셨던 거네요. 시모의 한 발 앞선 수에 감탄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이게 증거가 된다면 본인들이 재산을 물려받아 봐야 어차피 감옥에 가게 생겼는데 그깟 유산 물려받은 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이걸 모두 며느님 선택에 맡기겠다고 누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걸로 협박해서 아주버님과 남편에게 상속 포기 각서를 쓰게 하든 아니면 실제로 신고를 하든 시모는 그걸 모두 저의 선택에 맡기기로 하고 제게 이 증거품을 넘긴 거였죠. 사실 전 원래 시모 재산을 물려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남편과 아주버니, 형님이 서로 개싸움들을 해대는 걸 보니 재산 때문에 그들과 한데 엮여 똑같은 놈이 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혼하고 깔끔하게 내 몫만 받고 말 작정이었죠. 하지만 시모의 유지가 이럴진데 그냥 이걸 묵힐 순 없지 않겠어요? 전 신고를 할지 말지 혹은 상속 포기 각서를 쓰게 할지 결정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싶어 남편과 아주버니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렸다 하고 벼르고 나간 거였죠. 대체 어딜 갔다 오느라고 며칠이나 걸린 거야? 재수씨, 혹시 무슨 꿍꿍이 있는 거 아니죠? 혹시라도 그 돈 다 챙기겠다는 심산으로 뭐 변호사 만나고 다니고 이러는 거면 내가 가만 안 있습니다. 가만 안 있으면 어쩌실 건데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뺏어와야죠. 그러니까 조용히 넘어가고 싶으면 이혼 도장 찍고 깔끔하게 포기해. 그렇게 하면 당신 목 정도는 챙기게 해줄 테니까.
만약 더 욕심냈다가는 그것마저도 보장받지 못할 줄 알아. 그땐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제대로 보여줄 테니까. 내 말 허투루 듣지 마. 이거 그냥 하는 말 아니니까. 둘이서 그렇게 절 나란히 협박해대는 걸 보니까 결심이 확고하게 서더군요. 그런 두 놈을 어떻게 얌전히 돌려보낼 수 있겠어요. 게다가 시모가 저에게 상속을 해주기 위해 위험까지 무릅써가며 그 증거를 어렵게 제게 넘겨주기까지 했는데 더더욱 그냥 곱게 보낼 순 없었죠. 저것들을 내가 가진 모든 수단을 이용해 조져버려야겠다 결심했습니다. 사실 산업 스파이 짓을 한 사람을 실제로 본 적도 없고 신고는 더더욱 큰일이라 많이 떨리기도 했지만 신고 후 저에 대한 보호도 국가에서 확실히 보장을 해주기로 했고 둘은 완전히 나락으로 가게 생기게 됐죠. 알고 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둘이 빼돌린 산업 특허가 엄청 큰 거였나 봐요. 전 까맣게 모르고 있었지만 둘이 그 대가로 먹은 돈이 엄청났더라고요. 둘은 그렇게 챙긴 검은 돈으로 아예 빌딩까지 산 상태였죠. 하지만 결국 그것도 모두 몰수당한 건 물론이고 상속받아봤자 배상금에 다 쓰고도 모자랄 정도로 배상해야 될 게 어마어마했어요. 결국 시모랑 저에게서 모조리 뺏어가려다 오히려 갖고 있던 것도 탈탈 털리고 감옥 신세까지 지는 처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아니라 왼수네 왼수. 어떻게 죽으면서까지 당신 자식들이 이러고 사지로 내몰고 갈 수가 있는지 참. 자식 사지로 내몰고 자기는 뭐 천당이라도 갈 줄 아나? 어디 지옥불 안 떨어졌으면 다행이지. 참, 당신은 아주 좋겠다. 엄마 재산 물려받아 나랑 이혼해 아주 새삼 사느라 즐겁겠어? 응, 엄청 즐거워. 그리고 말은 똑바로 해야지. 어머님이 당신의 형제한테 왼수였던 게 아니라 니들 형제가 어머님한테 못할 짓을 좀 했니? 니들 병실에서 대체 언제까지 살아있냐? 엄마 언제 죽냐? 목숨만 즐겨서 효자노릇도 못하게 한다. 그러고 막말을 댄 거 그거 어머니가 다 들으셨어. 그건 알아? 뭐? 그걸 어떻게... 아니 그건 그냥 너무 화가 나서 그냥 홧김에 한 말이지. 그걸 진짜 엄마가 들으셨단 말이야? 그 얘기 듣고 그러고 어머님 몇 주 지나지 않아 돌아가신 거야. 배 아파 나아서 애지중지 길러서 그렇게 곱게 키운 자식들한테 왜 빨리 안 죽냐는 소리까지 듣고 대체 그 어머니 심정이 어땠을지 니들이 상상이나 할 수 있어? 그래놓고 감히 니들 죗값 치르게 했다고 어머님한테 그런 막말까지 해? 지옥이 있다면 거긴 바로 니들 형제가 갈 곳이야. 만약 지옥이 없다면 지금 이 현실이 니들한테 지옥이 되겠지. 니들은 평생 어머님한테 죄책감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 내내 뻔뻔하게 굴던 전 남편은 저의 그 말엔 적잖은 충격을 받은 듯 하더군요. 본인들이 얼마나 불효막심한 짓들을 한 건지 뒤늦게나마 알았으니 그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런지. 아무튼 둘은 그렇게 세상에도 어머니에게도 못할 짓을 한 대가를 감옥에서 또 마음의 감옥에서 다 빚을 갚으면서 살아가야 하겠죠. 돈 하나 남은 것 없이 가진 것도 없이 차가운 감옥에서 죄를 갚으며 살아갈 놈들을 생각하며 부디 우리 시모는 마음 편히 좋은 곳으로 가셨기를 그렇게 빌어봅니다. 그렇게 전 남편과 아주버니를 시모 뜻대로 발받게 한 후 시모의 뜻에 받들어 그리고 오래전 제가 꿈꿔왔던 것을 이어 시모에게 물려받은 땅에 터전을 마련하기로 결심했어요. 노후에 살집을 짓고 자그마하게 무용학원도 내게 됐죠. 사실 제가 오랜 세월을 현역에서 일을 하진 못했지만 춤은 계속 춰왔었거든요. 누구도 제게 무대를 주지도 춤을 청하지도 않았지만 이따금 혼자 병원 뒷마당에서 아무도 없는 골목에서 시골길 들판에서 혼자 춤을 추는 게 저에겐 유일한 힐링이었죠. 그리고 시모는 저의 그런 마음을 유일하게 잘 알아주는 분이었어요. 경이야, 내가 네 발목을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다. 너는 나풀나풀 춤추면서 가볍게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인데. 어머님이 제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제가 어머님 품을 못 떠나고 맴돌았던 거죠.
어머님이 저한텐 저희 친정엄마나 다름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자꾸 그 품에 있고 싶었나 봐요. 이렇게 나이가 들도록 엄마 품 못 떠나는 아이처럼. 나도 이제 갈 때가 다 되어가는 모양이다. 경희야, 나 가고 나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얼른 툭툭 털고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춤추면서 살아. 너는 춤을 춰야 살아있는 사람 아니니. 이따금 아무도 없는 병원 뒷마당에서 제가 춤추는 걸 보면 그렇게 기뻐하시던 시모의 얼굴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렇게 절 응원해주고 돌아가시고 나서도 제가 잘 살 수 있게 지원해준 시모의 뜻을 받아 아이들을 가르치며 일을 할 수 있게 된 게 참 여전히 꿈만 같습니다. 예순이 다 되어가는 나이, 누군가는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나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누가 뭐래도 저에겐 이제야 비로소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나이입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고 젊을 적 꿈꾸던 것들을 펼치고 자유롭게 춤추고 살며 저는 제2의 인생을 다시 가꿔나갈 생각입니다. 저에게 많은 재산과 함께 큰 사랑까지 함께 물려준 시모를 늘 마음 한켠에 품고서 말이죠.